미리 충전한 돈으로 결제나 송금을 하는 선불 전자지급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충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가 총선 민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에 실패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거센 주주행동주의 바람 속에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리 충전한 돈으로 결제나 송금을 하는 이른바 충전페이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들여다보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개인의 거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선불충전금 정부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사업자가 관리하는 선불충전금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빅브라더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금교원이 선불충전금 정보를 받게 되는데 금교원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페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1년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나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정금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지만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한국은행과 이견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금법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 반대 여론을 고려한 날치기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필요성이 언급돼 검토 중이란 입장이고 금결원은 초기 단계로 여러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결원이 오는 19일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가 다음 달 총선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심상치 않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과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500억 원을 즉시 투입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정부가 직접 수입해 10%까지 할인 공급하고 납품 단가 지원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등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생산 안정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사과 신규 산지 육성, 고품질 다수학 차세대 과원 특화 단지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할인 지원에 5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인상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이뤄낸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가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 행동주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에 맞설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밸류업 자문단이 출범한 이후 오는 28일 첫 번째 회의를 앞둔 가운데 복수의 자문단 위원들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한국경제TV에 국내의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며 활발한 자사주 소각을 위해선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제도가 도입된 반면 한국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주 환원을 위한 압박만 높은 가운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장 기업들의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7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며 밸류업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강조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상 강제성이 더해지며 기업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또 훌륭한 투자처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연금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실제 상장사 IR 담당자들 역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 등 작은 비용 효율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 국민연금의 투자 압박이 들어오면 회사의 자원을 기존 방향과 다르게 가야 될 것 같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율성에 맡긴다 해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자금은 148조 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00곳에 달하는 만큼 기업들은 국민연금 눈치 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도 보탬이 되는 만큼 이달 말 열리는 첫 밸류업 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짠물 배당으로 유명한 건설사들이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몇 상장 건설사들이 서둘러 배당금을 늘렸지만 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으로 주주 환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건설주의 배당 수익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고 코스피 평균치도 밑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꼽히지만 짠물 배당, 배당 구두쇠라는 오명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 건설사들은 잇따라 배당 확대를 포함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배당금을 각각 주당 300원, 100원씩 늘렸습니다. DLENC와 GS건설은 앞으로 발생할 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건설사들의 주주 가치 제고 움직임이 빨라진 겁니다. 다만 어려운 업황에 현금을 활용한 주주 환원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당하고 현금을 쓸 때가 아니거든요.
건설업계 올해 제일 화두는 현금 유동성이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미분양 공사의 미수금 대손 반영이 본격화하면 건설사들의 자본은 즉각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의 배당 확대가 결국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령 10%를 배당하겠다고 했었다면 올해부터는 15%로 늘리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재원이 되는 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실제로 쓰는 돈은 줄어드는 거죠. 건설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이어 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모든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식재료를 넣자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고 화면에는 냉장고 목록에 추가됐다는 알람이 뜹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자체적으로 재료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형 AI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갤럭시 S24에서 처음 선보인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냉장고에도 탑재돼 인터넷 없이도 AI가 알아서 33종 식재료의 보관 기간 등을 분석합니다. 주부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싸놓잖아요. 냉동실도 그렇고 냉장실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직접 안 열어봐도 무엇이 있고 날짜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하고 좋죠. 삼성은 앞서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AI 가전 라인업 구축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등 모든 디바이스를 하나의 AI 허브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에 탑재된 스마트폰보다 큰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빨래를 하면서 전화를 받거나 영상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 갤럭시 S24의 통번역 등 AI 기능 또한 세탁기에서 쓸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AI 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판매 신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방하시고 전화 문의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3일 만에 한 1,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 3,000대까지도 판매가 돼서 신기록을 세운 18년간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 TV에도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TV라며 소개된 신제품은 AI가 저해상도 영상을 8K급 화질로 높여주고 소음이 발생하면 알아서 볼륨을 맞춰줍니다. 올 상반기에는 빅스비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출시하며 생활권 내 모든 가전을 AI 비서로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과 지주사로 대표되는 저PBR 관련주를 줄줄이 팔았는데요. 외국인의 전체 금융업 매도 규모는 830억 원에 달합니다. 코스피 전체 순매도보다 많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DB손해보험이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여파에 금융 대형주 10개 종목 중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LG나 SK 등 그룹 지주사 역시 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룹사 두산이 12% 가깝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현재 PBR이 0.3 수준이어서 차익 실현 부담이 덜한 모습인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 역시 두산 주식은 담아간 걸로 확인됩니다.
숨고르게 들어갔던 니케이가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불이 붙을지 관심이 커지는데요. 앞서 이달 초 니케이는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이후 점점 고점 압박과 금융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조정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낼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2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죠. 은행이 중앙은행의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는커녕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서 시중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이제야말로 기나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정책도 이번에는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는 조선과 제약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T팜이 24%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천리 제약으로 출발한 ST팜은 동아소시오 그룹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급등은 현재 생산 중인 혈액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 덕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180억 원 넘게, 기관 역시 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권혜순 연구원은 만약 승인되면 ST팜은 올 하반기부터 해당 양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약 승인 여부는 오는 6월에 최종 결정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반사 이익이 전해지는 가운데 나온 또 하나의 호재입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등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코스피 전체 종목 가운데 의약품 업종 최고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이어서 FOMC까지 굵직한 이벤트를 남겨두고 바이오주의 약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커집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힘이 세지자 이에 맞선 식품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파는 이 자체 쇼핑몰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팔면서 고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대상은 올해 주총에서 통신 판매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원이샵이라는 자체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형태를 통해서 식품 외에도 생활용품이나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의 취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감별마켓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대상은 상반기 내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간편식 브랜드를 론칭한 하림의 지주사도 이번 주총에서 통신 판매 중개업, 전자상거래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림은 현재 더 미식이나 푸디버디 등 브랜드별 쇼핑몰을 각각 구축하고 자체 상품만 취급하고 있지만 통합물이 구축되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한 곳에 모으고 타사의 상품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식품업계가 자사몰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유통공용 플랫폼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면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객 트렌드나 구매 패턴 등의 자료를 공유받기 힘들다는 점도 자체몰 구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다 유료잖아요. 의뢰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그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 관련 데이터나 판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참고해서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 자체 온라인몰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만 주력했던 KTNG도 자사몰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판 업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 디바이스와 부속품을 일부 판매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20% 규모로 KTNG는 이커머스 성장세를 감안하면 자체몰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